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가장 인기 많은 코너예요. 네,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홍 박사님하고 좀 더 편하게 부르기로 했는데 커먼스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 커먼스 이제 뭐 대충 뭐 영어는 저도 배웠으니까 알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자세하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 이게 참 영어서도 저도 참 이렇게 좀 민망스러운데요.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까 그 뭐 이 음식 주문 배달 플랫폼 얘기 많이 나더라고요. 공유 경제란 말하고 너무 혼동이 심해가지고 네. 커먼스라는 말을 그 전에는 공유지, 공유재산 이렇게 옮겼었는데 네네. 지금 공유 경제라는 말하고 너무 심하게 헷갈려가지고 네. 커먼스는 공유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절한 그 번역어를 못 찾고 지금 커먼스 어쩔 수 없이 지금 커먼스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일단 예. 그럼 확실한 거 하나는 공유 경제랑은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어떻게 달라요? 예, 다른 걸 좀 그러려면 이제 그 네. 공유 경제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이 말은 저기 영어 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인데요. 이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고요. 한 2008년 9년쯤부터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그 뜨거워진 투자 아이템이었어요. 네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쉐어한다라는 건데 이 디지털 혁명 덕분에 디지털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화기로 앱만 누르면 누구든지 뭘 그 정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이른바 유휴자산.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서 썩고 있는 자전거라든가 우리 그 마루에서 그냥 저 이렇게 썩고 있는 그 소파라든가 네. 또는 잘 안 쓰는 우리 집 차라든가 이런 거를 앱에다가 플랫폼에다 올려놔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주면은 이 유휴자산을 필요한 사람하고 공유 쉐어할 수 있다. 요걸 조직을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이 됐다라고 하는 게 2010년대 초반에 제일 큰 아이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공한 전형적인 기업이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게 그쵸. 이때 시작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로 영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공유라고 옮긴 게 심한 패착입니다. 오, 왜요? 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아까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라든가 그 우버 같은 거는요. 함께 소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아,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고 기업이에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를 하는 그 그렇죠. 주인은 그 예. 집은 내 집이고 와갖고 예, 예. 그냥 같이 쉬어가는 곳. 쉐어할 뿐이고 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속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거고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와 기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네. 공유가 아니죠. 아하. 함께 향유하기는 하지만은 함께 소유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를요. 한자로 공향 경제로 옮겨요. 아, 함께 향유한다. 향유한다. 이게 맞는 번역일 텐데 여기서 패착인 겁니다. 이거를 공유 함께 소유하는 것처럼만 그 번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된 그런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있어요. 아하. 이것 때문에 커먼스는 이제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렇게 기업이 소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로 옮겨지는 이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 커먼스 이런 아하.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쉐어링이란 말을 쓰니까 같이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그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말씀을 듣고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버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데를 그렇게 공유 경제 뭐 위워크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뭐 가서 그냥 우리가 빌렸을 뿐이지 소유를 함께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돈 내고 쓰고 거기서 그럼요. 그냥 이윤을 보고 있고 그냥 기업체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란 말을 써요. 공유 그러네요. 이게 쉐어링 이코노미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면은 커먼즈는 예. 네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소유를 아하.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네. 근대 사회에서는 소유 제도라고 하는 게 개인 소유이든가 그래서 그 등기 딱 누구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든가 아니면 다 국가라든가 관공서 공공 소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소유 형태로만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그 재산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는
해당되는 공동체라든가 집단이 소유하는 집단적 소유, 공동체적 소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라는 말 쓰죠. 동네. 동네. 동네가 그 한자 동디를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이렇게 네. 되는데 동이란 말 있죠. 뭐 성산동이다, 관수동이다. 네네. 이 동 한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삼수변에다가 같을 동자잖아요. 네. 우물입니다. 아, 우물을 같이 함께 쓰는 쓰니까. 사람들. 아. 그러니까 이 우물이 누구 격이겠어요. 가령 우물이 우리 집 뜰 앞에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물 내 거다, 이 동네 사람들 다 꺼져라, 이거 다 내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이거 내 거다가 돈 받고서 팔겠죠. 다시금 내결함이 됐어. 아유, 그럼 이러면 이제 그 저 동네가 해치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 우물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물은 함께 소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뭐 있냐면은 선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산이요. 선산은 원래 그 종손 그러니까 가문 전체의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대적인 그 소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종손 한 사람의 것은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것도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어촌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촌에 가면은 네. 그 앞에 그 어장을 갖다가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물 같은 것도 그 치수를 너무 그물 눈 치수를 너무 짧게 잡으면 치역까지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장이 남에게도 이제 고갈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촌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장은 그 어촌계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무슨 도시어부 하겠다고 그래서 날뛰다가는 매맞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어장도 그 어촌계의 공동 소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아하. 커먼스입니다. 뭔가 좀 퍼블릭 구즈하고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도 근데 이 커먼스가 그러면 가지는 이런 이제 특징들 이게 현재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우물이 뭐 그냥 관광용으로는 있어도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에서 파먹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가 없어진 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네. 그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말인데요. 1968년에 그 하딘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 어떤 논문을 쓴 제목으로 유명해진 말이에요. 공유지는 따지고 보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이 공유지를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쓰레기도 버리고 함부로 막 뜯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지나면 완전히 그냥 저 엉망이 돼버려서 모두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커먼스 공유 소유라고 하는 거는 성립할 수 없고 주인이 있든가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요? 요거는 커먼스가 아니고요. 개방지라고 그럽니다. 오픈필드. 개방지, 예. 쉽게 말하면은 공터예요, 공터. 공터. 이 커먼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물이라든가 어촌계 예처럼 공동체가 관리를 해요. 그냥 그렇게 함부로 그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개방지, 이 지금 하딘이 말한 건 개방지래 가지고 우리 공터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밤에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막 고성방뇨도 하고 막 엉망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개방지랑 커먼스를 헷갈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최초로 그 여성으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네. 이분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은 허구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 곳곳에 이 커먼스의 예를 보니까 공동이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개인 소유나 국가 소유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사례를 200개 이상 찾아냈어요. 오. 그게 이분의 그 연구 성과의 가장 중요한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저거는 오히려 제가 만든 말인데 사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유지의 비극. 우리 그 특히 도시 생활에서 하다 보면은 요 놈을 이걸 누구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뭐 홍기빈 이름으로 할 거냐, 홍기번 이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해놨다가 홍기빈, 홍기번이 다 망하는 그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안 떠오르시죠? 네, 뭔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혹시 고생해 보신 적 있어요? 아이 그건 뭐 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살면. 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냐 생각해 보면요. 3층 홍기빈 씨 집의 그 이 천장과 네네. 4층 홍기번 씨 집의 바닥은요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홍기빈 씨 거예요, 홍기번 씨 거예요.
천장은 홍기범이고 천장은 이래서 망합니다. 아. 홍기범 씨는 이게 자기 집 바닥인데 우리 애가 좀 뛴다 한들 네. 누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막 뜁니다. 음. 그다음에 홍기빈 씨는 아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천장인데 맨날 그냥 그 귀신 잡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죠. 그러면은 요 그 공동주택에서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는요. 여기서 2층 거다 3층 거다라고 정하는 게 그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커먼스가 맞아요. 그래서 2층 3층뿐만 아니라 4층에서 쿵쿵 뛰면요. 1층 5층도 다 같이 괴롭거든요. 옆집도 괴로워요. 옆집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갖다가 뭐 이웃끼리 뭐 사랑으로 해결해서 이러는데요.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저는 직접 그 이렇게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살이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화장실 흡연 같은 것도 뭐 전형적인 예죠. 맞아요, 맞아요. 자기 집 화장실이라고 담배 피지만은 온 아파트가 다 망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화장실 환기구 같은 거는요. 네네. 개인 재산으로 보면 안 돼요. 음. 그 공동주택을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의 커먼즈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 하는 법조항이 애매하니까 맨날 층간소음 싸움이 끊이지 않고 화장실 흡연 문제가 끊이지 않죠. 이게 제가 보기엔 사유지의 비극입니다. 아하.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는데 저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이 공유 경제. 예. 이게 공유경제가 아니라 커먼스. 커먼스. 예. 커먼스. 이 커먼스 어떤 예들이 그럼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스트롬 여사의 그 연구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 책도 번역이 돼 있고 대부분 좀 전통적 공동체에서 뭐 우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건데 저는 이게 도시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걸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그 우리 삶이 나아졌는지 예를 네.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동네인데 그 동네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입니다만은 거기 놀이터가 총 7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지자체로 돼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네네. 돼 있어서 뭐 공적 소유, 사적 소유가 섞여 있는데 이 놀이터들이 다 썰렁합니다. 이게 그 장치들도 다 낡았고 애들도 안 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비행 청소년들의 그 소주와 담배를 나누는 장소, 공유하는 장소가 공유제.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이걸 그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네. 마을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 동네 7개에 있는 놀이터의 그 소유권을 그 아파트 단지로부터도 받고 관공서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7개 놀이터를 어떻게 고쳤느냐? 이 커먼스죠. 네. 이거를 키즈 카페로 그 개념으로 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놀라고 그러고 어머님들끼리 수다도 떨고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한 5시간씩 놀이 지도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네. 재밌게 잘 놀고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5시간씩 나와 계세요. 그다음에 요 7개의 놀이터를 갖다가 그 푸드 트럭이 돌면서 어머님들이 커피도 사 먹고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푸드 트럭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요. 오.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 키즈 카페를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놀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키즈 카페 사장님은 망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요걸 또 키즈 카페 사장님이랑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놀이터에서만 놀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키즈 카페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 놀이 기술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네에 있는 키즈 카페도 많이 드나들게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그 지자체 관리로 되어 있는 그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놀이터하고 네네. 아파트 단지로 소유로 되어 있는 놀이터하고 이걸 다 마을 사람들의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은 이건 어머님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놀 수 있고 동네 키즈 카페 사장님도 좋고 이 공동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커먼스예요. 제가 이 홍기빈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네. 예전에 그 마을 뭐 그 양봉도 그렇고 지금 이 커먼스 얘기도 그렇고 예.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공동체, 커뮤니티.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도시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규모의 마을, 네, 동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네. 뭐 아까 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예.
누군가는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꾸고 협동조합을 키우고 예. 누군가는 그냥 등에 업혀서 가는 프리라이더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전형적인 그 집단 행동의 콜렉티브에게 문제라고, 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냉혈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저도 좀 피 드려봤어요. 차갑습니다. 아유, 파충류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요. 제가 전혀 공동체 지향적인 인간이 못 됩니다. 지금 인간이 좀 못 돼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이래서.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서 도시 차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른 네.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 코너 전에 그 음식 주문 배달 앱 문제가 있었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의 기초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파시는 저희 가게 주인님들하고 그 다음에 라이더 분들하고 네네.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하고 플랫폼으로 만나는데 이 플랫폼을 지금 어떤 업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건 지금 사기업이거든요. 영리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대안적인 형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주문 배달을 실제로 하는 분들은 라이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저 공동체 아닙니다. 뭐 성산동도 사시고 저기 그렇죠. 네. 뭐 구산역도 사시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그 라이더 분들이 플랫폼을 자기들끼리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국가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도 아니고 함께 출자해서 함께 이 협동조합을 만든 라이더들이 뭐 1,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도 낮출 수가 있고요. 라이더 분들의 그 어떤 그 노동 조건도 크게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요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소유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규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개선이 되면은요. 마을에서 아까 말한 그 7개 놀이터를 조직하는 그것 말고도 도시 전체 필요하다면 전국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요. 전 세계 단위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게 사실은 바로 이 전형적인 글로벌 커먼스예요. 모두 참여하고는 모두 있죠. 참여하고 있죠. 네. 그리고 모두 무료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기업이 아니라 단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리 기업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해서 이걸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위키피디아가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되는 그 조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공간적인 단위를 넘어서 아주 큰 단위에서도 플랫폼을 커먼스로 만들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질문은 이게 어쨌든 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뭐 이익도 같이 추구를 하는 그리고 네. 같은 이익을 추구한다. 뭐 이익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기업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익도 추구해야죠. 네. 네, 신뢰가 상당히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또다시 네. 너무나 많은 멤버들이 있을 때 네, 그 네. 신뢰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규모라면은 집단이 좀 작으면 예, 예. 신뢰를 지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제가 그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에 아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할 적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협동조합에서의 신뢰가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걸로 안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친해지고 얼굴을 본다고 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투명할 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이 그 공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집단이 벌인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마을 단위에서 뭐 7개 놀이터를 가지고 모이는 요 단위에서만 신뢰가 생기느냐? 그럼 구산동이랑 성산동이랑 대전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따지면 신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웹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과 회계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위키피디아가 네네. 이게 정말 70몇 억 인구를 67억 인구를 놓고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예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커먼스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블록체인이나 대안적 회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중앙의 회계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록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뭔가 일이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회계와 운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역시 저는 냉혈한인데 왜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이스털리라는 되게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신뢰라든지 어떤 끈끈한 유대감에 의한 어떤 공동체를 발전을 시키고 그거에 의한 경제나 뭐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뭐 만들려면은 제도나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집행을 해도 뭐 신뢰가 생기겠지만 그 투명성을 담보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이 부목을 댔을 뿐만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 이거 목발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목발까지 있으면 훨씬 더 튼튼하게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자체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해져요.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벨기에라는 나라의 겐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는 학교 급식을 커먼수로 아예 시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식자재는 인근에 있는 농부들에게로 사오기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유기농이죠. 네. 그다음에 이 식자재의 배달은 그 마을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자전거로 배달하게 돼 있어요. 탄소 안 나오게. 네네.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서 이걸 조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학교 급식이 전부 다 이렇게 급식 커먼스라고 해야 되겠죠. 급식 커먼스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걸 시 차원에서 아예 정해버렸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이거 믿을 만한 거고 할 만한 거다라는 게 아주 쉽게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분하게도 저희 지금 그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시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어디 이상하게 됐는데 네.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탈리아의 그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네. 여기에서 그 뉴욕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데 그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도시 전체가 커먼스다. 그러니까 몇 개 커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그 전체 공간 전체가 커먼스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시 차원에서 그 볼로냐 규약이라고 유명한데 커먼스 규약을 만듭니다. 이 내용은 공적 소유나 사적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누구나 다 이걸 커먼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시가 그 제도와 그 권리와 그 어떤 이거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왜 건물들 중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네네.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빈집처럼 된 건물들. 이게 공실 상태에서 1년을 넘을 경우에는요.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협의하에 마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그 집주인이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나오기 전까지 이게 막 2년 3년 이렇게 흉물되고 그래요 건물들이. 네네.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술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커먼스로 쓸 수 있도록 볼로냐에서는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 네. 거기 시립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 렘브란트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가다 보면은 뭐 렘브란트 그림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암스테르담 도서관에서 이건 시민들과 공공의 재산으로서 이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모조리 다 아주 고화질의 PDF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분이든 그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아주 고화질의 PDF로 거기 있는 렘브란트 그림이라든가 이걸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공간을 넘어선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 커먼스의 지금 인터넷이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유형적인 건 몰라도 무형적인 것, 지식이나 정보나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들은 글로벌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커먼스를 만들 수 있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만 예를 들었는데 GitHub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도움을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이 없는데 네. 이게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위키피디아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분하게도 이게 지금 어떤 기업이 지금 이걸 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분한 일이 커먼스가 또 많으셔. 없어졌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조금만 어떤 보장이나 이게 소득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조금만 언덕이 있어주면은 소들이 많이 이렇게 등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겠죠. 뭔가 조금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냥 이게 어딘가 내가 속해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 전체 뭐 도시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세계라든지 여기에 속해서 뭐 레고 피스처럼 돌아가는 자신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뭐 커먼스 안에서는 내가 레고 피스가 아니라 레고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커먼스는요, 그 돈 벌자고 대박 맞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서로 돕자라고 만드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네. 역시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네, 홍기빈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커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